동아시아의 한반도 부분 두 번째 강의,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충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죠. 서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또 그 사이에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한반도가 여기 있고요. 여기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있죠. 미국은 여기 없습니다. 지도에.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세계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미국의 군사력이 여기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리적으로는 영내 국가가 아니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역내 국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한반도는 요 안에 다 갇혀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다른 건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일본과 중국을 한번 보세요. 일본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요. 그렇지만 일본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바다는 사방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죠. 중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바다는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요 정도 중국 바다지만 여기는 북한과 사이죠. 여기는 남한과 사이죠.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중국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또 일본 우리 제주도 있죠. 일본에 오키나와 있죠. 여기 또 다 막힙니다. 여기 오면 일본에 이제 오키나와가 있죠. 여기 하면 타이완 있죠. 쭉 내려가면 여기 또 필리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바다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의 바다가 훨씬 더 커요. 일본은 태평양에 여기 작은 섬들이 있는데 요만한 섬 하나만 있어도 여기가 영해가 이렇게 늘어나요. 섬 하나 있으면 또 영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건 제가 여기서 핵심은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그 근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중국은 자기들이 땅덩어리는 굉장히 크지만 자기 땅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영해를 갖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동북아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화면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북아의 안보 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대만, 미국까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무기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갈등 구도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대만 문제, 위안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북핵 문제, 인권 문제, 또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많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런 센카쿠 열도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얽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맺고 있는 어떤 조약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문제죠. 미일 안보 조약이 있고요. 조중 우호 협력 조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양안 문제가 있고요. 영토 문제가 있고요. 북한 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 동북아에 다 얽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패권국가 미국과 패권 도전국 중국 사이의 관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어떻게 부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국의 그 동아시아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싱가포르에 필리핀에 한국에 일본에 이런 미국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중국이 이 영해가 얼마나 좁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미국이 지리적으로 영내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정학적으로 영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 미국이 영토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미군들을 여기다 배치하고 있으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중국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문제, 핵 미사일 문제죠. 바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 열병식 이런 데서 많이 봤어요. 이 화면은 북한 TV에서 수소탄 실험 성공을 지금 선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탄하고는 또 개념이 다른 내용인데, 그 핵폭탄의 강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6년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때 1킬로톤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NT라고 하는 폭탄 단위가 있어요. 이게 1킬로톤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3 내지 4킬로톤,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10킬로톤 이렇게 하다가 2017년 9월에 있었던 6차 핵실험에서는 무려 50 내지 60킬로톤, 최대치 300킬로톤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진파를 우리가 탐지해서 그것을 측정하는데 미국이 측정한 것과 우리가 측정한 것이 약간 좀 달라서 지금 이렇게 변동폭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실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으로만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떨어졌던 그런 폭탄과 동일한 건데요.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죠. 그 폭탄들과 유사한 폭탄들의 이제 규모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버섯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과 이것과. 이거 보면 훨씬 규모도 크지만 모양도 훨씬 더 멋있고 예쁘죠. 이게 굉장히 잘 정돈된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무려 10.4 메가톤급이라고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거에 무려 100배 정도 되는 그런 그 폭탄인데, 이게 이제 태평양 상공에서 미국이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건 또 정말 더 비교가 안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치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래픽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짜르분바라고요. 인류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핵실험 중에서 가장 위력이 큰, 아깝게 미국이 했던 게 10메가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려 50메가톤. 그러니까 500배의 규모를 가진 겁니다. 이게 짜르는 러시아어로 황제란 뜻이에요. 분바는 폭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자, 짜르분바 황제 폭탄이라는 거예요. 1961년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때 이후로 인류는 더 이상 저런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저 핵실험이 어떤 정도의 위력을 가졌냐면 무려 1000km 떨어진 곳에서 이 섬광을 육안으로 봤고요. 그리고 1000km 밖에 떨어진 핀란드의 한 마을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이어서 한반도 주변의 각국 상황들을 한번 보겠는데, 미국의 대외 정책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중 포위 정책,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말 자체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아시아도 다르고 태평양도 다른데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굉장히 입에 익잖아요. 익숙하지, 귀에 익잖아요.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자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말을 미국이 만들어낸 이유는 미국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태평양에는 붙어 있죠. 그러니까 태평양과 아시아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 모두에 관련돼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려고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미국이 태평양에는 당연히 연안 국가니까 관련이 있고 인도까지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부터 이 태평양 끝까지가 다 하나의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뜻은 뭐냐? 인도와 일본 그리고 호주, 미국을 연결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해서 견제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도-퍼시픽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엮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을 보겠습니다. 아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면 중국은 1대1로 정책이 있어요. 자, 보시면 1대1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대입니다. 이게 1대. 이게 1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중국이 이 포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일본, 또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만, 필리핀까지 이 중국을 다 둘러싸고 있고 또 미국의 군사력들이 여기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이렇게 뻗어나가고 싶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큰데 왜 우리는 바다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냐,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태평양으로 아무리 뻗어나가려고 해도 다 막혀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가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1대1로 전략입니다.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육지로, 그래서 옛날 실크로드를 다시 되살리겠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을 되살리겠다라는 게 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외 정책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IIB, 하나는 RCEP이라고 하는 건데, AIIB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IMF와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일종의 자유무역지대예요. 이것은 얼마 전에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고 일본도 여기 가입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여기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미국은 이걸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자, 중국몽인데요. 또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로 중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중국 특색의 샤오캉 사회를 실현해서 중화민족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면 2049년 신중국 중립 100주년, 2050년에는 국제 영향력 면에서 선두 국가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는 거죠.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이 아베 수상이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스가 총리가 현재 집권하고 있는데 굳이 아베 총리를 여기다 내세운 이유는 스가 총리는 아직 별 존재감이 없어요. 아베 총리가 워낙에 오랫동안 전후 최장 집권을 하면서 일본을 군사대국화, 극우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 아베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많은 군사대국화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데 역시 다른 세 명의 동북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성이고요. 푸틴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최장기 집권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4년간의 대통령을 2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년짜리 총리를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년짜리 대통령을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또 연장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1인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소련이 다 큰 건 알아요. 러시아가 저기 유럽에서부터 북한과 맞닿아 있는 태평양 연안까지 있는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라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러시아는 유럽에 수도가 있고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인구가 모여있기 때문에 보통 유럽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주의라는 걸 내세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는 유럽 국가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의 어떤 영향력, 행동 반경을 넓혀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 사강들은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한국과는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북 압박을 하면서 한국에게도 동참해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 이슈는 요거는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대처를 해서. 그 다음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언뜻 들으면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로 계속 우리를 귀찮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무조건 강화하라는 얘기는 그런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요구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기조로 바뀐 거 앞서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북한 정책을 보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적극적 개입이라고 썼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북한 문제를 그냥 방치했었어요. 그냥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무릎 꿇고 나올 때까지 계속 국제적인 제재만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번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군사 옵션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군사 옵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협력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압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화를 수용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자, 김정은 위원장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것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이란 뭐냐면 핵무기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해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역대 북한의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애민정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겉으로는 그런 게 드러나요. 애민정신. 그래서 그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자기가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북한이 뭐 인민들을 위한 놀이장, 뭐 어떤 복지시설 이런 거 만드는데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려면 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다. 두 가지를 다 병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당연히 핵 무력을 왕성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우리보다 더 안보 위협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안보에 대한 위협에서 핵을 개발하게 됐고요. 핵을 개발하고 이제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제는 핵이 완성됐으니 경제도 개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9.19 합의는 과거의 9.19 합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9.19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차가운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핵 강국이 됐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은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핵은 수단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비핵화도 일종의 수단으로서 비핵화를 할 것이다. 핵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비핵화도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핵이 수단이었던 것처럼 비핵화도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를 통해서 뭘 얻어내겠다? 경제를 얻어내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의 무드가 들어섰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아예 경제 집중 노선으로 바꿔버려요. 이제 핵은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이제는 경제 개발에 매진하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나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동북아에는 이렇게 큰 문제들이 생기는데 먼저 미국은 강한 군사 옵션과 협상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해서 군사 대국화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최근에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북한의 원유를 공급을 중단하고 이런 압박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반대로 또 최근에 대북 제재에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북한과 친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조금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동북아의 이런 4강
4강들이 한반도 문제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고요. 이 4강들의 이 역학관계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사실 고차방정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미국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남한과 북한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일본이 미국에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근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일본과 협상을 하겠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너희들끼리 하면 안 돼. 나도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중국과 협조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풀려야만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와 화해의 협력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압박, 그래서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코피 작전, 참수 작전은 뭐냐면요. 코피 작전은 코피를 터뜨린다는 거고 참수 작전은 목을 베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지도자를 실제로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북한의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기조로 바뀌면서부터는 이런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누면서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최근에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강에서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2강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역학관계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3강에서 한반도의 미래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